19억이나 있는 사람이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보다 힘들겠어? 이혼 후 남편이 힘들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했던 말입니다. 5년 전 남편이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면 둘이 여행도 다니고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은퇴 후 남편은 골프에 빠졌고 매일 아침 골프를 치러 나갔다가 밤이 되면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는 매일 잔소리를 했습니다. 골프 치는 건 뭐라 안 할게요. 대신 술은 좀 줄여요. 남편은 알겠다고 했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예전보다 더 쉽게 취했고 그 모습을 본 아들이 걱정이 된다며 건강검진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멀쩡한 사람을 환자 취급한다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결국 딸의 설득으로 간 수치만 검사하기로 했고 그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신 간에 문제 없으면 앞으로 다시는 술 이야기 꺼내지 마. 며칠 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술 마시는 양에 비해 간은 아직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의기양양해졌습니다. 내가 뭘 했냐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그때 의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아세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냐는 질문에도 얼버무렸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술을 오래 드신 분들은 간보다 인지 기능부터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현재 인지 저하가 보인다고요. 술을 계속 마시면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도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은 의사가 돌팔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남편에게 약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약을 먹는 척하며 몰래 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일로 크게 싸웠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재산분할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남편은 시부모에게 물려받은 19억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엄마도 고생했다며 돈을 조금 더 주라고 했지만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남편이 힘들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19억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 뭐가 힘들어?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가 골프 치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고 낡은 빌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벌받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는 전 남편이 걱정됐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전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모습을 보고 배신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냥 모른 척 했어야 했을까요? 괜히 찾아간 걸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6살 박미순입니다. 남편은 초등학교 교사로 40년을 근무하다가 5년 전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식 날 남편이 꽃다발 들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이 생기는구나 싶었거든요. 퇴임하면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노후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정년 퇴임 후 남편은 골프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말리지 않았어요. 운동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겠냐고 생각했죠. 그런데 매일 골프를 치러 나가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골프가 아니었어요.
골프를 치고 들어올 때마다 술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라운딩 끝나고 한잔했다면서요.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점점 매일이 됐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침에 남편 보내고 나면 텅 빈 집에 저 혼자였죠. TV를 봐도 재미가 없었고 친구들은 다들 바쁘다고 잘 안 만나줬어요. 저녁이 되면 술 취한 남편 뒤치다꺼리하기 바빴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또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골프 치는 건 뭐라 안 할게요. 근데 술은 좀 줄여요. 남편이 TV 보면서 대답했어요. 운동하고 한잔하는 건데 어떻게 나만 안 마시냐고.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고는 그냥 잠들어 버렸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또 골프채를 메고 나갔습니다. 잘 다녀올게 한마디 남기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한숨은 나왔어요. 집안일을 마치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동민이었어요. 엄마, 다음 주가 생신이잖아요. 근데 평일이라 못 갈 것 같아서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수정이도 오기로 했다면서 한정식집 예약해뒀다고 했어요. 점심이나 함께 먹자고요. 오랜만에 자식들 얼굴 본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알았다고 기다릴게 하고 전화를 끊었죠. 주말이 됐어요. 점심때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과 딸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얼굴인지 반가운 마음에 얼른 안아줬어요. 그런데 남편은 소파에 뽀로통하게 앉아서 인사를 해도 대답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었죠. 아들이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었고 제가 대신 대답했어요. 오늘 골프 모임 나간다는 걸 너희들 온다고 못 가게 했더니 저런다고요. 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화 푸세요. 그렇게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자 남편 표정이 풀어지더라고요. 맛있겠다 하면서요. 식사를 하다가 남편이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반주만 하겠다면서요. 한 잔, 두 잔 마시더니 어느새 한 병을 다 비웠죠. 음식이 맛있으니까 술이 술술 넘어가네. 한 병 더 시켜. 손을 들어 직원을 부르려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그만 마시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인상을 썼어요. 좋은 날 왜 그래? 한 병 더. 결국 소주를 한 병 더 시켰습니다. 아들과 딸이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젊은 남자들이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웃음소리가 크고 목소리도 컸죠. 저는 신경 안 쓰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쪽을 노려보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조용히 좀 해.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젊은 남자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지금 뭐라고 하셨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옆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걸 보고 아들이 황급히 따라가서 남편을 붙잡았죠. 아버지, 그만하세요. 딸이 얼른 일어나 남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옆 테이블에 가서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죠. 죄송하다고, 술을 좀 드셔서 그렇다고요. 결국 식사를 제대로 마치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좋은 날 왜 분위기를 망치냐고.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요. 남편이 되레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서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운전하던 아들이 말렸어요. 그럴 수 있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요즘 아버지가 매일 술을 마셔서 걱정이라며 아들과 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요. 내가 어디 술 먹고 사고 친 적 있냐면서요. 그때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빠, 사실 오늘 한정식 집에서 아빠가 술 드시고 옆 테이블에 화내시는 거 보고 낯설었어요. 저도 사실 걱정돼요. 딸이 제 마음이 이해간다면서 이번 기회에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검사 받아서 아무 문제 없으면 엄마도 이제 아무 말 안 하실 거 아니냐면서요. 아들도 동의했어요. 술을 떠나서 나이도 있으시니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셋이서 멀쩡한 사람 환자 취급한다면서 안 받는다며 화를 냈습니다. 저도 지지 않았어요. 요즘 당신 술만 먹으면 취한다고, 간에 문제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럼 간 수치만 검사해보자고 했습니다. 만약 간 수치에 이상 없으면 앞으로 술 이야기 안 하겠다고 했죠. 아들과 딸도 그게 좋을 것 같다고 거들었어요. 계속되는 설득에 남편도 결국 승낙했습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요. 알았어. 대신 간에 문제 없으면 앞으로 다시는 술 이야기 꺼내지 마. 신신당부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간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나와야 술을 끊을 텐데 싶기도 했거든요. 며칠 후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검사실로 들어가 피를 뽑고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죠. 검사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앉아서도 골프 치러 가야 하는데 이게 뭐냐며 투덜거렸어요. 결과에 문제 없으면 혼날 줄 알라고 저한테 핀잔을 줬죠.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1시간쯤 지나서 이름이 불렸어요. 진료실로 들어가 의사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술 드시는 양에 비해서는 간은 아직 괜찮네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저를 쳐다보며 봐라, 나 멀쩡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뭘 했냐는 표정이었죠.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평생 술 마시는 걸로 뭐라고 못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갑자기 남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아세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16일인가 17일인가 요즘 날짜 가는 걸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남편이 당당하게 김치찌개 먹었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제 저녁에 무슨 김치찌개냐고, 카레 먹었잖냐고 따졌습니다. 김치찌개는 오늘 아침에 먹은 거라고 했죠.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그걸 왜 물어보냐고 따졌어요. 의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술을 오래 드신 분들은 간보다 인지, 기능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초기 인지 저하가 보이세요? 술을 계속 드시면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매라는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남편도 굳어진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일단 약을 써보면서 경과를 보죠. 무엇보다 술을 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까까지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잃었죠. 병원을 나와 약국에서 약을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의사 말 들었냐고, 술 더 마시면 치매 올 수 있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콧방귀를 뀌며 의사가 돌팔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면 헷갈릴 수도 있지. 그걸로 무슨 치매 환자 취급하며 약을 먹으라고 하냐면서요. 그러면서 약속대로 가는 멀쩡하니까 앞으로 술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버스 아니라 참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골프 채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물과 함께 가져가서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정말 멀쩡한 사람 환자로 만들 거냐고 당장 치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약사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비타민이랑 몸에 좋은 거 넣은 거라고 했다며 영양제라 생각하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거부했지만 저도 물러나지 않았죠. 결국 남편은 귀찮았는지 투덜거리면서 약을 삼켰어요.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골프를 마치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싸움이 날까 봐 술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아침마다 약을 꼭 챙겨줬죠. 약이라도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싶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아침을 먹고 남편이 골프 치러 나갈 준비를 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약을 챙겨줬고 남편은 물과 함께 약을 삼키더니 골프채를 메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을 쓸고 닦고 마지막으로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들었는데 그만 손이 미끄러져서 쓰레기통을 엎고 말았습니다. 휴지랑 과자 봉지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한숨을 쉬며 쓰러진 쓰레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뭉쳐진 휴지 하나가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뭐지 싶어서 열어봤더니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다른 휴지도 열어봤어요. 거기에도 약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휴지를 열어보니 역시 약이었죠. 남편이 그동안 약을 먹는 척하면서 몰래 휴지에 싸서 버린 거였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와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챙겨줬는데 전부 버렸다니. 의사가 치매 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휴지에 쌓인 약들을 바라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쓰레기통 옆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본인 건강인데 왜 이렇게 안 챙기는 걸까? 답답하고 화가 나고 서러웠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또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남편이 비틀거리며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술 냄새가 현관까지 진동했죠.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며 남편을 부축해서 거실 소파에 앉히고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떠다 줬어요. 남편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동안 저는 옆에 앉아서 슬쩍 떠봤습니다. 요즘 약 먹는데 효과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을 먹어서 그런지 술도 덜 취하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다면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였어요. 아침마다 제가 챙겨준 약을 휴지에 싸서 버리면서 효과가 있다니. 순간 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약을 왜 버려요? 남편이 움찔했어요. 뭔 소리냐며 시치미를 뗐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매일 휴지에 약 싸서 버리는 거 모를 줄 아냐며 언제부터 버렸냐고 따졌죠. 남편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들킨 걸 알았는지 잠시 말이 없더니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약 먹으면 괜히 더 아파지는 느낌이라면서
멀쩡한 사람한테 자꾸 약 먹으라고 하니까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적반하장이었죠. 기가 막혔어요. 의사가 치매 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멀쩡하다니.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물이랑 약 챙겨주느라 고생한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당신은 걱정도 안 돼요? 정말 치매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치매 걸리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골프도 못 쳐요. 알아요? 남편이 짜증을 내며 재수없게 왜 자꾸 치매 타령이냐고 받아쳤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도 지지 않았죠. 알았어요. 약을 먹든 말든 알아서 해요. 대신 치매 오면 난 당신 못 돌봐요. 그냥 요양원에 보낼 거예요. 남편이 피식 웃으며 혀를 찼습니다. 결국 내 걱정이 아니라 당신 걱정이었구만. 내가 치매 걸리면 당신이 고생할까봐 그랬던 거지 하면서요. 비꼬는 말투였어요. 걱정 마. 치매 걸리면 알아서 요양원 갈 테니까.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말하다니. 서운하고 화가 나고 허탈했어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이가 완전히 냉랭해졌어요. 저도 더 이상 남편에게 약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든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챙겨줘봤자 버릴 거 뭐하러 챙깁니까? 정침에 오고 싶으면 오라지 싶었어요. 제 잔소리가 없어지자 남편은 더 거리낌 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취해서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비틀거리다 현관에서 넘어진 적도 있었고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벽에 부딪힌 적도 있었죠.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저렇게 마시다가 정말 쓰러지는 거 아닌가, 치매가 빨리 오는 거 아닌가,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해봤자 또 싸울 게 뻔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서로 말없이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다 보니 어느덧 2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뭔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병원에서 보낸 예약 알림 문자였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내일 오후 2시에 신경과 진료 예약이 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제야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약 먹고 3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했었죠. 약은 한 달밖에 안 먹었지만 벌써 그때가 된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말을 꺼냈다가 또 싸우면 어쩌지. 재수없게 치매 타령이냐고 또 화낼 게 뻔했어요. 하지만 병원은 가봐야 하지 않나. 약도 안 먹고 술만 마셨으니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도 됐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온종일 고민하다가 저녁에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죠. 반찬을 집어 먹으면서 TV만 쳐다봤어요. 저는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병원 가는 날이에요. 문자 왔던데. 남편이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가봤자 또 술 끊으라는 소리지. 안 가도 상관없어. 그러고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TV만 보면서 밥을 떴습니다.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치밀었어요. 그동안 꾹꾹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약도 안 먹고 술만 마시고. 그러다 큰일 나요.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밥만 먹으면서 제 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답한 마음에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먼저 아들 동민이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아버지가 초기인지 저하 진단을 받았는데 약도 안 먹고 술도 계속 마신다고. 약을 챙겨줬더니 몰래 휴지에 싸서 버렸다고. 심해지면 치매라는데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한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버지한테 한번 말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딸 수정이에게도 전화해서 같은 이야기를 했더니 역시 아버지한테 말해보겠다고 했어요. 자식들이라도 말하면 좀 달라지려나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술을 마신 것도 있었지만 화가 잔뜩 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서더니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왜 얘들한테 쓸데없는 소리에서 걱정하게 만들어? 아들이나 딸이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소리쳤어요. 자식들한테 말하는 게 뭐가 어때서요? 왜 자식들 보기 창피해요? 남편이 더 큰 소리로 어디서 건방을 떠냐며 화를 냈습니다. 저도 참을 수가 없었죠. 당신은 모르겠지만 당신 지금 심각하다고. 술주정도 예전보다 심해졌고 짜증도 엄청 심해졌다고 문제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뭘 어쩌냐며 내가 힘들다고 했어요. 매일 술 취해 들어오는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지친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 잔소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럴 거면 그냥 따로 살자. 다 늙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냥 끝내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따로 살자니 이혼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끝내자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지칠 대로 지쳐있던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요. 끝내요. 남편이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웠어요. 안방에서 자기 싫었거든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로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한 거겠지. 진짜 이혼할 생각은 아닐 거야. 싸우다 보니 격해져서 그런 거지. 내일 되면 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갈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지 눈을 떠보니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고 저도 말없이 밥을 먹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역시 어젯밤 일은 그냥 넘어가려나 보다 싶었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계산해봤는데 재산을 5대5로 나누면 3억 정도야. 이번 주 안으로 서류 정리하자.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어요. 화나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밤새 재산분할 금액까지 계산한 거였습니다. 진심이었던 거예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라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고 잡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먼저 끝내자고 해놓고 제가 매달리는 꼴은 보이기 싫었습니다. 남편은 밥을 다 먹지도 않고 일어나서 조용히 골프 가방을 메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6살에 이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충격에 빠져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러다 소파에 앉아서 또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그렇게 보내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혼 준비를 해야 했어요. 남편이 말한 3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5대5라고 했는데 집값이 4억 정도니까 예금이 2억밖에 없다는 말이었어요. 40년 동안 교사 월급 받으면서 2억밖에 안 모았다니 말이 안 됐습니다. 아무리 교사 월급이 박봉이라고 해도 그것보다는 많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는데 3억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었습니다. 그 돈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금방 바닥날 게 뻔했어요. 남편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남편이 돌아왔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재산 분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말한 3억 말인데 집값이 4억이면 예금이 2억밖에 없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시큰둥하게 맞다고 그게 다라고 대답했어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날 속이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동민이랑 수정이 결혼할 때 1억씩 보태줬잖냐고. 교사 월급 뻔한 거 당신도 알잖냐고 받아쳤습니다. 저는 그럼 가지고 있는 통장을 모두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계산 확실히 했다고 그냥 받고 나가라고 했죠. 그럴 수 없어요. 통장 보여줘요. 남편은 끝까지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못 보여주냐고 따져도 그냥 받고 나가라는 말만 반복했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였어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혼자 끙끙대봤자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면서 재산 분할로 3억만 주겠다고 한다고 말했어요. 예금이 2억밖에 없다고 하는데 통장은 안 보여줘서 못 믿겠다고. 40년을 교사로 일했는데 그것밖에 없을 리가 없지 않냐며 억울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경우 비일비재해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시면 남편분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재산 명시 신청이랑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하고 법으로 싸워야 하다니. 며칠 후 남편이 재산 명시 신청 소식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나가지 귀찮게 왜 이러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법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이제 변호사한테 맡겼으니 알아서 되겠지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산 명시 결과가 나왔으니 오시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앞에 앉으니 긴장이 됐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법원에서 재산 명시 결과가 나왔고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안도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을 꿀떡 삼키며 결과를 기다렸어요. 먼저 재산 명시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남편분 예금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20억이나 있었습니다. 20억이요? 귀를 의심했어요. 2억이 아니라 20억이라니. 남편이 저한테 2억밖에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0억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역시 숨긴 게 맞았어요. 이렇게 큰 돈을 숨기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20억이면 반으로 나눠도 10억이잖아요.
10억이면 작은 아파트 사고도 남는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남편 측에서 보내온 재산분할안을 말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10억을 기대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 측에서 재산분할로 2억 5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뭐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예금이 20억인데 어떻게 2억 5천만 원인지 말이 안 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남편 측에서 보낸 증명 서류를 다 확인했는데 예금 20억 중에 19억은 남편이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거라 특유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특유재산이 뭔지 몰라서 물어봤어요. 변호사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서 이혼할 때 나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는 집 4억에서 2억, 예금 중에서 특유재산 뺀 1억에서 5천만 원, 합해서 2억 5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시댁에서 그렇게 많이 증여받은 게 맞냐고 물었더니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관련 서류 다 확인한 결과 맞다고 했어요. 10년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받은 거라고요. 10년 전이면 제가 시어머니 병간호하느라 죽을 고생할 때였어요. 3년 동안 병원이랑 집을 오가면서 간병했는데 그때 남편이 19억을 받은 거였습니다.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요.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5년 동안 골프 치고 술 마시느라 돈을 엄청 썼는데 그건 어떻게 안 되냐고 물었더니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부분도 확인해 봤는데 남편이 쓴 돈은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으로 충당한 거라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40년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2억 5천만 원이라니.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집안일 도맡아 하고 그 세월이 고작 2억 5천만 원이라니 억울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이 그렇다고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며칠 후 아들과 딸이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증여받은 돈이 19억이나 됐다고. 근데 이혼하면서 나한테는 2억 5천만 원만 준다고요. 아들과 딸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2억 5천만 원보다 19억을 유산받았다는 것에 더 놀라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돈이 있었냐며 놀랐고 딸도 전혀 몰랐다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아들이 남편에게 그동안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으니 조금 더 드리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남편은 억울하다듯이 큰 소리를 쳤죠. 내가 처음에 3억 준다고 했는데 욕심 부리다 저 모양 된 거야. 이제 와서 더 달라고 해도 한 푼도 못 줘. 아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3억 받고 나올 걸 그랬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렇게 합의 이혼 절차가 진행됐고 한 달 후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2억 5천만 원으로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20평짜리 구축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40년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덕분에 공무원 연금 분할로 매달 얼마씩 나오고 거기에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생활비는 어떻게든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살만했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고 연금으로 밥 먹고
공과금 내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생활비가 조금씩 부족했어요. 아껴 쓴다고 아꼈는데도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서 공고 하나를 봤습니다. 유치원 하원 도우미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오후 4시에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오면 부모가 퇴근하는 7시까지 3시간 동안 봐주는 일이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힘든 일도 아니고 아이들이랑 노는 거니까 할만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바로 연락해서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귀엽기도 하고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하루가 덜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지내다 보니 이혼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절이 되니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전 남편 집도 가고 제 집도 와야 하니까 힘들겠다 싶었어요. 왔다 갔다 하느라 고생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민아, 추석에 언제 올 거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죄송한데요. 이번 추석은 아버지 집에서 보내고 설에 엄마 집에 갈게요. 수정이랑 이야기 다 끝났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고 그러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속상했지만 이해가 됐어요. 남편이 유산으로 19억을 받았다고 했을 때 아들과 딸 눈빛이 달라지는 걸 봤거든요. 빈털털인 나보다 돈 있는 아버지가 우선이겠지. 자식들도 결국 현실적인 거였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설날이 됐어요. 약속대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을 보니 반가웠어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혼자 일하면서 쓸쓸하게 지내는 게 눈에 보였나 봅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말해서 재산을 조금 더 받으시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끝난 일이라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이 그래도 제가 한번 말해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오후에 아이들 봐주고 저녁에 집에 와서 TV 보다가 자고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동민이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거였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며 밥이나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끓이고 반찬 몇 가지 내놓고 마주 앉았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 아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오늘 아버지한테 갔다 왔는데요.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19억이나 있는 사람이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보다 힘들겠어?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남편이 작은 빌라로 이사해서 갔다고 했어요. 저는 왜 이사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같이 골프 치시던 분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다 날리셨다고. 아파트도 팔고 남은 돈으로 빌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의심 많은 사람이
왜 사기를 당했냐고 물으니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치매기가 있어서 깜박깜박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요. 답답하고 한심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술 끊고 약 먹으라고 했는데 안 들으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벌 받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고 있냐고 물었어요. 오늘 가보니까 완전 폐인처럼 사시는 것 같아요. 걱정돼요. 저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혼했으면 잘 살지 그게 뭐냐고. 40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됐다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아들이 일어나려다가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랑 수정이는 멀리 살아서 아버지를 자주 못 봐요. 엄마가 가끔이라도 가서 좀 들여다봐 주실 수 있어요? 기가 막혔어요. 내가 거기를 왜 가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모질게 버린 사람인데 내가 왜 챙겨요? 아들이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도 혹시 급한 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 집 주소 하나 보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빌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조심히 가라고 인사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아닌 척했지만 사실 전 남편이 은근히 걱정됐어요. 1년 동안 약도 안 먹었을 텐데 정말 치매가 걸린 건 아닌지 혼자 생활은 가능한 건지 사기까지 당했다니 얼마나 심해진 건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그렇게 모질게 버린 사람이잖아. 짐이라고 했잖아. 신경 끄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 남편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아무리 나를 모질게 버린 사람이라고 해도 40년을 같이 산 정이 있잖아요. 걱정이 안 되는 척했지만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고 오자. 어떻게 사나 확인이라도 하자. 휴대폰을 꺼내 아들이 보내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집에서 버스 타고 30분 정도 거리였어요. 1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인데 뭐라고 할지. 왜 왔냐고 화를 낼 것 같았어요. 자존심 센 사람이 초라해진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도 얼굴만 보고 오면 되지 싶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주소를 확인하며 찾아가니 허름한 빌라가 나왔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19억이나 있던 사람이 이런 데서 산다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역시 임기척이 없었죠. 늦은 저녁인데 어딜 간 건지. 혹시 쓰러져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문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계단에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기다렸는데 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더 걱정이 됐어요. 늦은 저녁까지 밖에서 뭘 하는 거지. 치매기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다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역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어요. 마찬가지였죠. 3일 동안 매일 찾아갔는데 전 남편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무리 밖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3일 동안 한 번도 집에 안 들어올 수가 있나. 걱정이 되다 못해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안에서 쓰러져 있는 건 아닐까?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민아, 3일 동안 아버지 집에 갔는데 계속 안 계셔. 없는 건지 안에서 쓰러져 있는 건지 모르겠어. 걱정돼. 아들이 놀라며 아버지한테 전화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방금 아버지한테 전화했는데요. 지금 집에 계시대요. 요 며칠 계속 집에 있었다고 하시던데요. 뭐라고요? 집에 있었다고요? 저는 아들이 보내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어요. 아들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집 앞인데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아들도 이상하다며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에 있다면서 왜 3일 동안 한 번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지? 밖에서 일하는 건데 아들한테 숨기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전 남편 동료 교사였던 친구한테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박 선생, 전 남편하고 교대 동기로 친한 친구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이라며 반가워하는 친구한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혹시 요즘 전 남편 만난 적 있냐고요. 박 선생님은 며칠 전에 만나서 골프 쳤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어요. 사기당해서 폐인이 됐다는 사람이 아직도 골프를 치러 다닌다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 남편이 요즘 어떠냐고, 힘들어하냐고요. 박 선생님은 의아한 목소리로 뭔 소리냐며 요즘 잘 지낸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 말이 사기당해서 집도 팔고 힘들다고 하던데 라고 했더니 박 선생님은 처음 듣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골프 치고 전 남편 집에서 술 한잔 했다면서요. 전 남편 집이요? 어느 집이요? 박 선생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원래 살던 아파트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집에 있다는 사람이 집에 없고 사기당해서 빈털터리가 됐다는 사람이 골프를 치러 다니고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박 선생님이 전 남편 집에서 술 마셨다고 했잖아요.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설마.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전에 살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누구냐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전 남편이 서 있었어요. 저를 본 전 남편은 깜짝 놀랐고 저도 놀랐습니다. 예전 그대로였어요. 수척해지지도 않았고 폐인 같지도 않았어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있어요? 전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뭔 소리냐고, 여긴 왜 왔냐고 받아쳤어요. 저는 아들 말이 당신이 사기당해서 집도 팔고 낡은 빌라에서 힘들게 산다고 해서 걱정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콧방귀를 뀌며 내가 어떻게 살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했어요. 그럼 왜 아들한테 거짓말해서 사람 걱정하게 만들어요? 전 남편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왜 또 내 탓이냐고 따졌어요. 그때 전 남편이 한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민이가 자꾸 엄마 불쌍하다고 돈 좀 주라고 해서 그냥 망했다고 한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한테 돈 달라는 말 안 들으려고 망한 척한 거라니. 그럼 그 빌라는 뭐냐고 물었더니 재테크로 예전에 사놓은 거라고
동민이 올 때 잠깐 가 있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아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냐고 따졌더니 전 남편이 뭔 상관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며 동민이한테 뭐라고 했길래 자꾸 돈 달라고 하냐고 되레 따졌어요. 그러더니 암튼 동민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치매도 거짓말이냐고 했더니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문을 쾅 닫아 버렸어요.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걱정했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3일 동안 빌라를 찾아가고 밤잠 못 자고 걱정하고 그런 내가 한심했습니다. 전 남편이 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걱정도 됐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속 시원했어요.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으니 벌 받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속이 쓰렸습니다. 저는 2억 5천만 원 받아서 작은 아파트에서 유치원 도우미 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19억 가지고 예전 집에서 골프 치면서 잘 살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해서 나는 건지, 억울해서 나는 건지, 허탈해서 나는 건지.